네, 안녕하십니까. 주영준입니다. 이번 시간은 동양사 9강 소선 중흥과 왕망의 등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환의 말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선 중흥, 소재와 선재의 중흥의 기간이다. 소재의 아버지가 누구? 한무제. 한무제 사후 그 혼란을 수습하고 한나라를 다시 한번 중흥시키는 중흥기, 그리고 선제가 죽고 원제 이후에 쇠락기, 그리고 요 말쯤에 바로 왕망의 주연. 예, 좀 쓰세요. 좋아요. 그래서 먼저 좀 이 계보도를 다시 한번 보면서 리마인드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었냐면은 바로 한 고조에서부터 문제까지를 그냥 한 덩어리로 보고 이 중간에 이제 유방의 부인인 여후까지 포함해서 여후의 시기까지, 문제와 경제는 그 중에서도 이제 무죄에도 걸리는 이렇게 중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죄가 죽은 이후에 혼란기. 왜 그러냐면 무죄가 엄청난 그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던 황제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제위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죽고 나서 굉장히 혼란한 시기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무죄의 아들로, 막내 아들로 유불능이 소재로 즉위를 하고요. 그리고 소재가 이제 자식을 못 낳고 죽어요. 그러면서 제위 계승이 불안정해지면서 폐제가, 창의방 폐제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선제 때 와서 이 혼란기가 수습이 되는 겁니다. 실은 요것도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나 저는 이 선제 시대에 주목을 하거든요. 선제? 놓치기 쉽다고요. 무제는 다들 열심히 공부를 할 텐데 선제는 잘 공부를 안 한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제 시대는요, 한 무제 시대의 계승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건 계승이에요. 계승의 시대로 보면 될 텐데, 선제 시대와 뭐 원제까지 포함하더라도 계승의 측면보다는 오히려 정말 새로운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원제 이후 성제, 애제, 뭐 여기 잡다하게 많죠. 뭐 원제까지 포함할까요? 여기 잡다하게 많죠. 전한 말에 원제, 성제, 애제, 명제, 그 자영. 근데 이게 왕조 말의 특징이기도 해요. 이렇게 제위 계승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고 복잡해지는 것, 그리고 짧은 두 가지 특징이 있겠죠. 왕조 말의 거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는 복잡한 계승 관계. 왜냐하면 후사를 정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후사를 정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 짧은 제위 기간. 뭐 통하는 얘기긴 한데, 이 두 가지가 이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수많은 중국의 왕조들의 거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두세요. 기초 심화 단계에서는 선제, 원제, 성제 이후에 전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어떤 포인트, 어떤 맥락에서 여기를 공부해야 되냐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에도. 자, 이 시대를 공부하는 맥입니다. 두 가지 맥이에요. 첫 번째로는 유가와 법가의 공존이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유가와 법가의 공존. 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한 무제 이후로 변하지 않아요. 그건 변하지 않는다고요.
무죄 이후로 변하지 않아요. 이 법술 관료들, 우리가 법가 관료라고 하면 법술 관료라고 하는, 이게 특정 시점까지 이어진다고요. 그러다가 이것이 원죄를 지나게 되면, 원죄를 지나서 원죄 이후가 되면 육아 관료들이 압도적으로 성장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사실은 전한 말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육아 관료의 성장. 그리고 이와 함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두 번째는요. 유교의 국교화가 같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유교의 국교화. 공자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한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육아 경전에서 언급하는 형태와 다른 형태들의 국가 기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문화들은요, 개혁돼야 돼요. 개혁돼야 된다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제사예요, 제사. 제사. 왜? 한 고조가 죽으면서 어떤 그 유풍을 남겼죠? 군궁묘. 이건 한 고조의 작품이죠. 두 번째, 한 무제는 어떤 행위들을 했습니까? 천지산천의 제사를 지냈죠. 천지산천의 제사. 상제에게도 지내고, 후토에게도 지내고, 오제에게도 지내고, 제사를 냈다고요. 그러니까 사방팔방의 모든 신들에게 제사를 냈어요. 제사. 산천제사. 생각해보세요. 이거 선진 육아에서 있어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상제에게 제사 지내고, 후토에게 제사 지내고, 오제에게 제사 지내고, 태산을 봉선하라는 이런 얘기가 육아 경전에 있어요? 없어요. 이거 개혁돼야 돼요. 유교가 국교화되면요, 이게 개혁돼야 돼요. 사실 요 맥락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유교의 국교화와 전한말의 유교의 국교화와요, 무제 시대의 유학의 관학화는 살짝 맥락은 달라요. 물론 강도로 치면 이게 훨씬 더 크긴 큰 거죠. 이게 더 큰 범위죠. 근데 유학의 관학화의 특징은 아직 국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 시스템을 육아의 가르침대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관료를 선발하는 방식들, 관료 선발의 기준으로 작용되죠. 뭐가? 육아 경전이. 태학을 세우고 박사제도를 세웠다. 이게 그냥 단순히 학문을 부흥시켰구나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학과 박사는요, 사실상 입직하는 수단이에요. 입직하는 수단. 입직의 수단.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좀 적어둘까요? 좀 정리를 하세요. 멈춤, 정리하세요. 근데 이것도 같이 그냥 얘기를 합시다. 3번. 사상계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해요. 물론 무제시기 동중서 때도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참의 사상이 천인 가문을 넘어서서 참의설이 유행합니다. 참의설이 뭐냐? 그냥 단순하게 어떤 예언서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달라요. 참의설은요, 어떤 자연현상이 있잖아요. 이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그것을 해석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통은 어떤 유학의 경전을 이용해요. 이 권위를 이용한다고. 유학 경전의 권위를 이용해요. 공자님 말씀을 권위로 이용한다고요. 경전. 권위를 이용해요. 권위. 그렇게 되면 설득력 혹은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겠죠. 참이설의 유행. 이게 맞아떨어지면서 왕망이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신나라를 건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배경이에요, 사실은. 이게 전환이 망해가는 과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맥이에요. 이게 맥이라고요. 이게 맥이에요. 다 적으셨죠? 요 계보돈 다시 한번 이따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은 전한. 요것은 쓰세요. 전한되고요. 이 뒤에 경제의 자식들로부터 뻗어나오는 사람들 있죠? 먼저 이 회색이랄까요? 이 회색은 후한. 여기는 후한의 계보고, 아이고야. 후한의 계보고요. 후한의 계보고요. 여긴 전한의 계보고요. 여기는 유한, 유비의 한나라, 유한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유비는 본인은 이제 그 경제 자식으로부터 쭉쭉쭉쭉 아주 먼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분홍색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적으세요. 뭐 다 아실 테지만 좋습니다. 넘어가죠. 다음 이제 소재 선제서부터 한번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요. 무제 시기까지는요. 황제권이 관료기구를 압도해요. 황제가 무제가요. 이 국가기구죠.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국가기구. 정확히 얘기하면 승상과 어사대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 국가기구를요 압도해요. 엄청나게 그 강성한 황제였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필연적으로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황제는요 이러한 이게 공식적인 권력 루트잖아요. 공식 계통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 황제는 권력자는 비공식 계통의 명령체계, 독자적인 어떤 사적 조직들을 통해서 국정을 혹은 국가기구를 감독, 감시, 장악한다고요. 근데 이게 황제가 압도적으로 세면요, 압도적으로 엄청난 카리스마라면요, 이 비공식 계통의 명령체계 이후에 우리가 이제 내조라고 부를 거예요. 이제 내조. 그리고 이 공식적인 이 계통을 앞으로는요 외조라고 부를 거예요. 승상과 어사대부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의 관료기구, 이건 공식체계죠. 외조. 이거와 별개의 황제의 측근으로 구성된, 그럼 황제의 측근 하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날까요? 외척이죠. 아마도 외척일 거예요. 황제의 엄마 쪽에 이러한 권력자들, 가깝죠. 피는요 가까워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거 못 믿겠어. 외척을 못 믿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황제 주변에 환관 있죠. 환관. 자, 황제가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고 강한 사람이면요
이러한 비공식 계통의 조직들은요, 힘을 못 써요. 근데 만약에 황제가 어리거나 유약하거나 아니면 엄마에게 엄청난 효자거나 이러면 외척 혹은 환관이 황제를 유명무실화하고 권력을 점차 강화시키겠죠.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전한 시대는 아직은 아니에요. 전하는 아직은 아니에요. 전하는 아직은 아니라고요. 후한대에 가면 가장 고질적인 문제, 바로 이러한 비공식 계통의 명령체계의 사주직들이 권력을 장악해요. 외척과 황관. 이건 후한대 얘기예요. 하지만 이미 전한 말에 이러한 현상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좀 적으세요. 멈춤 적으세요. 그렇다고요. 요게 되게 중요한, 아마 소재 시기를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예요. 특히 이 내조와 외조, 요 단어는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불능, 이게 이제 소재로 즉위하게 되는 불능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8살의 나이로 황제가 되거든요. 적으셨죠? 지금이나 옛날이나 8살이면요. 아직은 국가를 운영할 만한 어떤 황제로서의 자질을 보여주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럼 무죄는 그 장성한 자식들을 다 죽였잖아요. 거라든지 창의왕이라든지. 창의왕은 죽이진 않았지. 그렇게 되면 이제 어린 막내밖에 안 남는데, 사실은 왕자 6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연왕단과 광릉왕 서, 막내 불능이에요. 제가 연왕단을 왜 빨간색으로 쳤냐면요, 이 사람은요 정말 문제적 남자예요. 소재 시기의 문제적 남자. 2차례에 걸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2차례에 걸쳐서. 그것도 그럴 것이, 아니 이 막내 불능에게 황위를 물려준다고? 야, 이게 말이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니면요 어떠한 과거가 떠오를 거냐면요, 여씨 시대가 생각날 거예요. 여씨 시대, 여후의 시대가 생각날 거예요. 여후가, 고조가 죽자마자 어린 아들을 앞세워가지고 권력을 장악하잖아요. 심지어 그 여후가 왕으로 세운 그 자식이 진짜 자식인지도 애매해.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왕당도 그러한 망상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불능은 무지의 자식이 아닌 것 같은데, 소문으로 듣기에는 뱃속에 14달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그게 말이 되나? 여후시대가 생각났을 거라고요. 반란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적장자였던 거는 무고의 난에서 죽고요. 그리고 여기서 뒤에 나올 위태자 사칭 사건이 발생할 테고요. 적어두세요. 같이 위태자 사칭 사건. 제왕괴는 젊어서 죽었고, 창의왕 박도 무죄가 죽은 해에 사망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음모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이때 아마도 유굴리나 이광리에게 해를 입은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거는 뭐 저거고. 그래서 한 무죄는 걱정될 거 아니에요. 저 어린 놈을 두고 내가 어떻게 죽나. 그래서 어떤 장치를 마련하느냐, 바로 곽광, 금일제, 상관, 이 세 사람을 고명 대신으로 지정합니다. 고명 대신이 뭐냐? 바로 황제가 죽으면서 이 후사를 부탁하는 그 황제의 유언을 듣고 유언을 받잡는 그 대신들, 그 신하를 우리가 고명 대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명 대신은 당연히 권력이 굉장히 강하겠죠. 권력자가 되겠죠. 보통의 경우에 고명 대신을 임명하는 경우는 황제가 새로 즉위하게 될 황제가 너무 어린 경우에 그 황제를 보필하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고명 대신에게. 당연히 그러면 특정 기간까지는 정말 황제를 대신해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겠죠. 일단은 금일제는요,
일찍 죽어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곽광과 상광걸은 이제 갈등의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소재가 즉위하면서 고명 대신에 임명됐어요. 이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요, 상서를 겸임해요. 이 상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성과는 다른 겁니다. 상수성 아니에요. 이거 수당대 가야지 이거 나오는, 위진남북조 시대 가야 나오는 거예요. 그냥 상서예요. 전한대는. 그리고 이게 후한대는 뭐예요? 상서대. 정치의 핵심 기구가 되는 상서대입니다. 거의 뭐 내조의 공식 기구는 아니지만 내조의 권력 기구가 이제 상서대예요. 이건 언제다? 후한. 까먹지 마세요. 요거 구별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후한의 정치의 중심은 상서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황관과 외척이 권력을 장악하죠. 무엇을 통해서? 상서대를 통해서요. 전하는 상서다. 위진 남북조 시대에 수당 가야 상서 성이 나온다. 요거를 꼭 구별하십시오. 오케이? 그리하여 곽광과 상광거를 금일제 상광거를 중심으로 하는 외조가 성립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정정 미쳤나봐요. 내조. 그러면 외조도 강화시켜야죠. 왜? 내조의 힘이 강해지면 공식적인 관료 체계를 압도하게 되면은 안 된다고요. 그리하여 한무제의 신재정 정책을 총괄했던 핵심 인물이었던 상홍양을 어사대부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대사농직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대사농령의 직책은 공석으로 놨대요. 공석. 실질적으로 어사대부 상홍양이 어사대부로서 한무제의 쓰세요. 한무제의 경제정책을 계승한다. 책을 계승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텐데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곽광 금일제 상광걸은요. 내조를 장악했어요. 내조를 형성해요. 그리고 외조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전천수, 승상, 어사대부 상홍양, 어사대부 양자가 이상적으로는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열심히 국가를 운영하면은 아름다워지겠죠. 하지만 이 양자가 대립하게 된다고요. 권력을 두고 절대 권력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고요. 여기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왜? 자, 다시 저번 시간에 배운 거랑 연관해서 생각해 보세요. 상홍양은 기본적으로 어떤 법술 관료에 가깝잖아요.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군대를 부강하게 해서 부국 강병을 이루어야 한다는 어떤 그러한 법술적인 관료잖아요. 신재정 정책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조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요? 반대 스탠스를 취하겠죠. 상홍양을 반대하는 스탠스를 취하겠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떤 훌민 정책, 유가적인 훌민 정책 쓰세요. 유가적 훌민 정책을 추진합니다. 양자가 정책적으로도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스포일러지만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바로 염철회의가 여기서 개최되는 겁니다. 이 대결, 이 양자의 갈등에서 염철회의 뒤에 나옵니다. 염철회의.
무제 시기의 신재정 정책, 외조가 추진하는 이 신재정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안민, 평화의 슐린 정책을 채택할 것이냐, 이걸 두고 상홍량은 사실상 망신준 정치적 행위예요. 이거 망신주기예요, 망신주기. 망신주기라고요. 좀 미리 얘기할게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상홍량, 어사대부 상홍량이 뭐 재정경제부 장관이라고 합시다. 재정경제부 장관을 쫙 모아놓고, 그러니까 불러다가요. 전국에서 대학생들을 불러놓은 거야. 모아서요.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 그러면서 토론만 하면 좋은데, 뭐 건의하고 토론하면 좋은데, 비난해요. 비판해요. 조롱해요. 부총리예요, 부총리.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뭐 총리가 와도 똑같은데, 지금이야 이럴 수 있죠. 지금이야 이럴 수 있죠. 한나라 시대 이러한 국가 중추의 고위 관료를 불러다가 이름도 없는 전국의 학생들에게 망신주기 한 거예요. 염철회의는.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 내조와 외조의 갈등. 이게 아마도 소재 시기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좀 적으실까요? 멈춤? 적으세요. 보면 이 고명 대신들은 각각 뭐 대사마 대장군, 거기 대장군, 좌장군 등에 임명됐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장군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행정직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이 고명 대신들이 국가의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직책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게 상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서예요. 이게 후한대에 가야지 상서대, 뭐 상서령, 이러한 관직과 관직명으로 나올 거예요. 사실상 상서는요, 원래는요, 소부의 속관이에요. 소부의 속관이라고요. 황실기구에 속한 그러한 직책이에요. 그리고 높은 직책도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맡은 업무가 뭐냐? 바로 황제에게 상주할 상주문, 보고서, 각 지역에서 올라온 이러한 행정문서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바로 상서가 해요. 게이트키퍼예요. 뭘 올리고 뭘 올리지 않을지, 무엇을 논의하고 무엇을 논의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막대한 권력이 있다고요. 이 상서로서 행정을 담당했다면 장군, 군사력의 장악을 바탕으로 국가 정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죠. 일종의 측근이 되는 거예요, 측근. 확실히 아직은 외척이라든지 황관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런데 이제 외척화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게 될 거예요. 무제식의 황제권은 사실상 어사대부나 승상은 물론이고 이러한 어떤 측근 권력들까지 압도했기 때문에 문제는 안 생겨요. 근데 만약에 무죄만한 황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쓸 건 없지만 요걸 쓰세요. 소부의 속관이다. 상서령과 상서대는 후한대다. 내외조의 상반된 정책 방향성,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외조를 상홍량의 이 추진한 부강병책과 내조 곽광 상광걸의 슐민 정책의 충돌이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무제 시기에 지나서 소제 시기에 흉노의 어떤 변방 침략이 재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홍량은 둔전을 재개함으로써 어떤 국방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죠. 이거는 굉장히 백성들한테 힘든 거예요. 왜? 전쟁을 하려면 돈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 백성들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상홍량은 장액군에 대규모의 둔전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역시 신재정정책은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속도의 조과라고 하는 사람이 대전법을 건의합니다. 대전법은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농사기술이에요. 농사기술. 농사기술이랄까요? 농사기술. 뭐냐면 그전에는 씨를 그냥 뿌렸다고요. 혹은 뭐 그냥 뿌린 다음에 흙으로 그냥 덮었다고요. 살살.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밭이 있잖아요. 그럼 고랑을 파요. 이렇게 그 사람 다니는 길 있잖아요. 여기 고랑을 이렇게 사람 다니는 길을 파고 여기다가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둔덕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씨를 심고 둔덕을 만들어 가지고 흙을 덮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 이게 첫 해고, 그 다음 해는 어떻게 한다? 작년에 둔덕이었던 데를 길러내요. 이렇게 길러내고, 작년에 길이었던 데에다가 이렇게 그 둔덕을 만드는 거죠. 여기서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경지를, 그러니까 밭을 뭐 2등분으로 해서 휴경 농작을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산파에서 작파로 변경이 됐다. 그래서 경작지를 순환해서 지력의 손상을 대비해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경이 활용됐고, 자 수속도의 조과. 수속도의는 재정과 관련된 기구죠. 재정기구예요. 그렇죠? 그러면 상공량하고 관련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수속도의 조과.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좋습니다. 쓸 거 없죠? 대전법 정도는 기억합시다. 대전법. 소재 시기의 대전법. 좋습니다. 다음, 불안정 안전환기. 말씀드렸듯 연왕단은 자신이 황제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불능이 정말 무죄의 자식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들. 그리고 여후 시대의 어떤 교차. 그렇게 되면 자신의 행위가요. 역모가 아니라 문제가 세상을 바로잡았듯이 증조부죠. 증조부가 하셨던 그 행위인 거예요. 그건 거예요. 그래서 모반을 획책하지만 비밀 누설로 실패합니다. 또 두 번째는 위태자 출연 사건. 이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요. 자칭 이제 예전에 억울하게 죽은 거 있잖아요. 자신이 이제 위태자 거라고 이제 자칭하면서 장안선을 출연해요. 근데 재밌는 게 정말 닮았었나 봐요. 심지어는요, 당시 위태자를 직접 대면했던 상홍량이나 조정의 이 관리들이 직접 보고도 판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진짜 위태자면 이거 어떡하지? 그럴 때 이제 어떤 정말 재판관이 훌륭한 재판관이 나와서 요거를 이제 문제를 처리하죠. 결국에는 체포해서 신문을 해본 결과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요참에 처해집니다. 허리를 그냥 접어버린 거예요. 잘라버린 거예요. 허리를. 근데 이 두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두 사건, 연왕단의 모반 사건과 위태자 출연 사건이라고 하는 이 두 사건은요, 바로 소재 즉위 초의 어떤 전국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소재 시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소재도 생각보다 나올 만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연왕단 위태자 출연 사건에 대한 자료를 주고 어떤 무죄 사후의 내외조의 성립과 어떤 걸 불안정한 상황을 묻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지금 안정화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다음 염철회의입니다. 이 염철회의는 재밌어요. 제가 망신주기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내조의 상홍량에 대한 외조의 공격이고요. 이게 두언년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곽광에게 건의를 한 거예요. 저 상옥량의 그 권력을 꺾으려면은 신재정정책을 폐기해야 돼요. 근데 마땅한 방법이 안 보이니까 바로 전국에서 현량과 같은 이런 학생들을 쫙 모아다가 그들과 토론을 시켜서 신재정정책을 폐기시킬 것을 제안해요. 곽광이 듣고 그거 괜찮다. 이거 망신주기. 그리고 만약에 현량이나 문학들이 논리적으로 상옥량을 꺾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신재정정책을 폐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원 5년 이때쯤에 삼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그 삼보입니다. 근기지역, 왕기지역. 왕기라고 하는 표현은 좀 이제 적절하지 않아요. 근기지역들. 그 장안을 둘러싼 세 개의 행정구역, 그 삼보라고 그러죠. 와, 전국의 군국에서 현량가 문학을 선발해서요. 어떤 무제 시기의 신재정정책의 전반에 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염철, 전매, 균수법, 평준법, 각고. 이 각고는 뭐냐면은 이 고자가요, 저거예요. 그 독한 술, 독주예요. 독주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각자, 한자 이 각자는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이 각자는요, 국가가 직접 어떤 상업 시장에 개입해서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세금을 걷는 행위.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세금을 걷는 것도 있는데,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그 행위예요. 시장 개입하는 그 행위. 무슨 얘기냐면은, 주류세, 독주에 주류세를 걷는, 주류세예요, 주류세. 저거세요, 주류세. 요거를 두고 논쟁을 하고요. 요것을 출판한 사람이 환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염철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것이 후대에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상세한 내용들이. 근데 다만 환관이 이 책을 정리한 것은 염철 논쟁이 있은 지로부터 뭐 7년이었던가? 7년의 텀이 있어요. 7년의 차이가 있다고요. 그리고 후대에 상옥량에 대한 평가가 그리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은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위변조 왜곡, 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염두에 가면서 이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상옥량은 이렇게 얘기했고, 염철론 사료도 이것도 중요한데, 잠시 치우고. 말 나온 김에 해버릴까? 생각해보세요. 신재정정책의 핵심은 국가가 대상인이 그동안 먹어오던 유통마진을 먹는 거잖아요. 유통마진을 국가가 직접 먹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균수법의 핵심이죠. 균수법의 핵심인데, 이렇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당연히 대상인이 손해보겠죠. 그쵸? 그렇다면 지방의 현량과 문학들은 그지 깽깽일까요? 문학이 얘네들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보통은 되게 잘 살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공부를 흔들림 없이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이제 공부하면서 장가를 못 가는 거죠. 얘네들의 아마도 경제적 기반은 대상인, 대호족에 가까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단순하게 외조와 내조의 어떤 정책 싸움으로만 볼 부분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어떤 지방의 상인과 호족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곽광은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슐민 정책이냐, 부국강경 정책이냐라고 하는 정책 방향성도 있겠지만 그 근저에는 신재정 정책이 가지고 있는 재정 정책에 대한 지배계층 혹은 상인계층 혹은 그 자본가 계층, 근데 자본가 계층 이런 단어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량 문학들은 신재정 정책 폐기하자. 상공량은 외적의 침략을 방비하기 위해서 재정 수입을 충족히 해야 한다. 양자가 붙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염철론 중간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막 상공량이 막 들어요. 들으면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하면서 막 말을 못하는, 막 열받아가지고 말을 못하고 막 화를 삼키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염철론에서 보이거든요. 내가 어디 저런 핏덩어리들하고 좀 내가 지금 내 진짜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들이 곳곳에서 읽혀요. 그래서 황제가 조서를 내려서 어사와 승상으로 하여금 현량과 문학과 토론하여 하도록 시켰다. 그렇죠? 여기는 안 나오네. 뭐 결국에는 염철 논쟁 혹은 염철 회의를 거치면서 일부분은 수정이 되지만 일부분은 이렇게 수정이 되지만 다시 복구하거나 부활해요. 그래서 큰 영향은 없었다. 물론 뭐 큰 영향이 있다고 치면 있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내조의 분열 말씀드렸듯 고명대신이었던 상관걸과 각광 사이가 틀어져요. 근데 사실은 뭐 일단은 금일제는 일찍 죽었으니까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리고 양자는 사실상 이 결혼을 맺거든요. 그래서 상관걸의 아들이었던 상관안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상관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곽광의 딸하고 결혼해요. 그러니까 둘이 인척 관계죠. 그러면 되게 친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인척 관계니까 당연히. 근데 이게 점차 소원해지는데 뭐 여러 가지 뭐 갈등이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는 이 상관안이 자기가 낳은 딸을요, 이 둘 사이에 낳은 딸을 이제 그 궁으로 드리고 싶어 해요. 근데 이거를 곽광이 곽광이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곽광이 그것을요, 부결이 아니라 무산시키죠. 왜? 상관 아내 딸이 황제의 비가 되면 상관 씨의 세력이 곽광보다 훨씬 세질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이 딸이 만약에 아들을 낳아서 이 사람이 황제가 된다? 그러면은 외척 집안이 상관걸로 바뀌겠죠. 또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상홍량에 관한 얘기인데요. 상홍량은 원래 외조니까 그렇게 크게 상관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상홍량도요, 자기 아들을 이제 관직에 입직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또 이제 곽광이 무산시켜요. 그러니까 상홍량도 곽광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상관걸과 상관부자와 상홍량의 관계는 밀접해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상홍량이 그런 자기 아들 때문에 자기 아들 문제로 이렇게 했겠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알 수 없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곽광이요, 불문율을 깨요. 불문율을. 어떤 불문율이냐면 곽광은 내조잖아요. 내조가 외조에 개입하지 않는다. 외조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문율을 깨버립니다.
바로 양창이라고 하는 곽광의 측근을요, 대사농에 임명시켜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상옥량이 어사대부로서 대사농의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월권이에요. 곽광의 월권이라고요. 상옥량이 기분이 좋을 수가 없겠죠. 기분은 둘째치고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개인적인 일도 있었지만 상옥량은 근데 물론 그렇죠. 양자 상관 이 부자와 상옥량의 관계가 밀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곽광을 비롯한 곽씨들을 이제 권력에서 축출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겠죠. 뭐 하나 더 얘기하면은 아까 여기 이제 딸이 그 궁으로 결국에는요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개장공주가 있거든요. 개장공주의 도움을 받아서 가요. 그러니까 개장공주도 기본적으로 곽광에 부정적이에요. 곽광을 싫어해요. 연왕단의 누이죠. 연왕단의 누이고 소재의 누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궁궐 내에 파워가 좋은 정말 실권자. 그러니까 곽광이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는 겁니다. 적을 거 있으면 적으세요. 멈춤 적으세요. 연왕단의 2차 모반입니다. 말씀드렸듯 상홍량과 좀 정리할게요. 상홍량과 상관부자, 상관걸, 상관안, 상관부자가 타도 곽광의 기치로 몰렸어요. 그러니까 뭉쳤어요. 여기에 말씀드렸듯 개장공주까지 합류하죠. 그리고 이 상홍량과 상관부자는 개장공주를 통해서 누구와 연결되냐? 연왕단과 연결됩니다. 연왕단, 그 문제적 남자 연왕단입니다. 1차 모반에서 1차 실패했던. 그러면 상홍량, 상관부자, 개장공주는 궁궐에서 곽광 세력을 일소하고 연왕단을 새로운 황제로 추대해서 권력 구조를 재편하려고 하는 구상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걸 해냅니다. 2차 연왕단의 2차 모반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상관걸은 연왕단의 거짓 상소를 만들어서 연왕단이 아니죠. 곽광이죠. 곽광에 대한 거짓 상소를 만들어가지고 소재에게 상조합니다. 곽광이 지금 아주 나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아주 불온한, 아주 불량한 녀석입니다. 이렇게 음해하는 상주를 올리는데 소재가 이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해에 곽광을 죽이고 연왕단을 새롭게 추대한다라고 하는 모반 계획을 세우지만요 실패해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궁에 들어갔던 딸 있잖아요. 상관 안의 딸, 이 사람을 제외하고요. 상관 안의 딸, 곽광의 딸과 상관걸이 낳은 딸, 이 사람 제외하고요. 관련자들이 다 죽어요. 다 죽는다고요. 그럼 이제 곽광의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곽광의 외척 시대가 시작된 거죠. 곽씨 정권이 수립된 거죠. 곽광은 외척으로서 어떤 곽씨 정권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적을 게 있으면 멈춤 좀 적으세요. 이 딸은 황후가 됐으니까 황후는 죽이지 않지만 상관씨, 상홍량 아주 그냥 작살이 나는 거죠. 그리고 좀 미리 얘기를 하면은 요 황후 얘기를 좀 합시다. 황후를 좀 정리합시다. 황후 소재 황후
아빠가 상관시죠. 엄마가 곽광의 딸, 제2차 모반, 연왕의 제2차 모반으로 아버지 쪽이 작살나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이 곽씨도 가문이 작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관 가문과 곽광 가문의 피를 이어가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사람이 바로 이 황후가 될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거나 몰락해버리고 마는 거죠. 이 사람 참 뭐랄까 좀 측은지심이 생기죠. 좋습니다. 그래서 곽광은 이제 조정의 인사들을 쇄신하죠. 상관씨도 다 일소했고, 그 상옥량무리도 일소했고, 그럼 이제 자기 사람으로 채워놔야겠죠. 자기 사람으로.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군사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관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권까지 장악함으로써요. 뭐 거의 압도적으로 이제 권력을 장악한 거죠. 그리고 그 맥락에서 어떤 이러한 여론을 위해 휴민 정책을 추진해서 연이어서 감조와 감손을 하는데, 이때 이것도 이건 시마트에서 다루겠지만 요 사료를 읽어보면요 재밌어요. 요 얘기가 뭐냐면 곽씨가 정권을 장악했어요. 정권 장악한 다음에 수홍이라고 하는 이 정신 나간 아저씨가,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죠. 뭐라고 권유하느냐? 공선 이립병이라고 하는 도참을 통해서 소재가 곽광에게 선양해야 한다라고 이게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선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의를 합니다. 곽광이 이에 이 수홍을 주사를 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어쨌든 수홍이 선양을 건의한 이 사건은요, 당시에 곽씨 정권, 곽광 매척의 권력 장악 직후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을 자료로 제시하면서 앞의 얘기들을 같이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뭐 역사의 저건데, 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황제가 되긴 해요. 그렇지만 곽광은 죽여버리죠.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죽여버리죠. 당시 소재 시기에 곽광의 권력이 얼만큼 강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안타깝게도 소재는 후사 없이 죽고 맙니다.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죠. 후사가 없으면 문제가 돼요. 항상 문제가 돼요. 당시에 유일한 후보자는요, 연왕단의 동생이었던 광릉왕 서, 무제의 친아들로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요 사람 한 명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곽광이 오케이 하겠냐고요. 곽광이 연왕단의 동생이에요. 아무리 무제의 친아들이라고 해도 모반을 2번 일으켰다고요. 그 중에 한 번은 자기를 날려버리려고 일으킨 모반이라고요. 안 돼요. 곽광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창읍왕 무제의 아들이죠. 창읍왕 박의 아들이었던 유하라고 하는 사람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관련 사료는 앞에 옥새 하면서 다뤘었어요. 옥새. 이 사료를 한번 읽었는데요. 리마인드를 좀 하면은, 창읍왕 박이 이제 죽은 소재의 시신 앞에서 옥새를 받는 그 장면을 저희가 사료를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창읍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소재의 장례 기간에 사사로이 닭고기와 소고기, 닭이었던가요? 닭과 돼지였던가요? 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닭과 돼지고기를 먹었다라고 하면서 어떤 창읍왕의 무도함, 비인륜적인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결국에는 폐위가 돼요. 근데 이 과정이 정말 이 사람이 그렇게 안하모인이고
제사 기간에 고기 먹고 이래서 그랬느냐? 아니면 창의방이죠. 이 사람들 창의방이 좋아. 물려갔으니까. 혹은 곽광과의 어떤 곽광 세력과의 어떤 모종의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당연하잖아요. 새로 황제가 되는 이 패제는 이 사람이 패제인데, 이 유화가 패제인데, 황제가 되면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세력이 누구겠어요? 곽광 세력이겠죠. 좀 이게 좀 머리가 있는 사람이면 초반 이제 곽광을 우대하는 척하면서 이제 점차 권력을 뺏어와야 되는데 됐겠지만, 패제는 아마도 되게 급진적인 방식으로 곽광을 제거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7일 만에 황제가 폐위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 황제를 누가 폐위시킬 건데요? 황제를 폐위시킬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황후의 권위를 빌릴 수밖에 없죠. 아니면 황태후, 할머니의 권위를 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원래 그런 권위가 어떤 법적인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굳어지게 되는 거죠. 황태후의 명으로 황제를 폐위하는. 이전에 여후도 그랬으니까요. 여후의 전례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원래는 이상한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죄의 증손, 위태자의 손자라고 하는. 근데 이것도 애매해요. 위태자의 손자라고 하는 병이. 공손, 병이립이라고 하는 기억나시죠? 바로 위에서 봤던. 공교롭게도 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선제로 즉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선제는 과연 곽광의 권력을 어떻게 제어하거나 혹은 곽광과 어떻게 타협할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은 누가 뭐래도 최고의 권력자는 곽광이거든요. 황제 아니거든요. 황제 아니에요. 곽광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곽광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이죠, 결혼. 그렇잖아요. 곽광이 딸을 황후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곽씨 집안은 외척이 될 테니까, 외척의 가장 어른으로서 권력을 계속 장악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의왕에게는 원래 부인이 있어요. 선제는 본처인 허씨를 황후로 책봉합니다. 그러면 남은 방법은 뭐죠? 허씨를 암살해서 제거하고 새로 황후를 뽑으면 되죠. 자기 딸을. 이런 건 뭐죠? 이거 시도하겠죠. 할범직하잖아요. 이걸 진짜 하려고 시도를 한다고요. 너무나 자연스럽죠. 무서운 걸 모르는 거예요. 간이 부은 거지. 다음 선제로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곽광의 부인이 황후를 독설을 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리고 자기 딸을 황후로 하려는 일종의 어떤 그런 책을 뿌린다고요. 그래도요, 곽광이라든지 곽광의 부인은 처벌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 없다고요. 처벌을 못 해요.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못해요.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지. 다른 방법도 있지만 못해요. 근데 결국에 생각해보면 매척이 되는데 실패해요. 매척이 되는데 실패하면은 지금 곽광의 시대잖아요. 곽광의 세상이잖아요. 곽광이 죽으면 곽광의 세상도 무너질 겁니다. 선제는 그걸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내조의 핵심 기관이었던 상서의 권한을 축소하죠. 그리고 허황의 아들 석을 황태자로 임명합니다. 미안합니다. 황태자로 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곽광이 혹은 곽씨 세력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적어주는 거라고요. 그러다가 곽광이 죽으면 곽광의 세상도 무너지겠죠. 실제로 곽광이 죽은 이후에 일종의 군사 반란, 친위 쿠데타에 가까운, 친위 쿠데타는 아니죠. 쿠데타를 모반을 획책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곽씨 관련 이 곽씨 집안 전원이 주살돼요. 누구만 빼고 아까 얘기했던 황태후였던 상관씨만 빼고. 아까 봤던 상관 아내 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이 여성은 자기의 시댁과 친정이 모두 다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러한 경험하는 거죠. 쓸 거 있으면 쓰세요. 멈춤 쓰세요. 그리고 선제는 곽광을 제거하고 친정을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사학사 시간에 해야 되겠지만 한서 순리전에 보면요, 문홍과 소신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순리가 선제시대 인물이에요. 그렇다고 선제의 시대가 과연 어떤 육아 관료의 시대였느냐, 혹은 육아 독존의 시대였느냐? 이거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순리가 많다고 해서 어떤 그 진나라 이래 혹은 무제 이래의 법술 관료들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선제는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법술 관료와 육아 관료를 병용하는 것,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제시대 오해하지 마세요. 아직 어떤 유교의 국교화 혹은 육아의 독존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흉노와 강종 얘기는 시마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요 이름만 좀 기억합시다. 흉노의 분열 과정에서 왕소군은 두 가지 맥락에서 이해해야 돼요. 하나는요, 어떤 혼인 외교, 어떤 한 나라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여성을 그냥 머나먼 오랑캐 땅에 오랑캐 추장에게 바쳐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얘기가 첫 번째 하나의 맥일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마토에서 다루겠지만 왕소군의 존재로 인해서요, 사실상 흉노의 분열, 요 가운데서는 이제 왕소군이 존재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한나라 시대에 한 무제도 하지 못한 이러한 흉노 정벌 혹은 흉노 전쟁이 승리해요. 무제도 승리를 했지만 그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분열이에요, 분열. 흉노가 남북으로 갈리고 동서로 갈리고,
흉노가 분열했기 때문에 한나라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 한나라가 어떤 전면적인 무력 행사로 인해서 흉노를 제압한 게 아니라고요. 흉노가 분열했던 거지. 이건 뒤에 돌궐도 마찬가지예요. 유목세계는요, 분열로 망해요. 그렇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왕소군 하면은 뭐 이러한 소군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러 시도 있고요. 시도 있고 부도 있고요. 문학 중에 시도 있고 부도 있고 그중 하나가 소군원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춘례불사춘이라고 하는 단어 요 표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오랑캐 땅으로 떠나는 팔려가는 이 국가를 위해서 팔려가는 이 한나라 비로소 번성하여 조정에는 무신들이 넘쳐나건만 어찌 하필 방명한 나녀자 읽고 괴로워라 멀고도 먼 화친의 길 눈물을 삼키며 궁궐을 작별하고 슬픔을 머금은 채 흉노 땅으로 향하네. 선우는 놀라 그저 기뻐하지만 예전에 나의 낯빛이죠. 나의 낯빛을 다시 찾을 길은 없구나. 호지 무화초 춘례불사춘. 오랑캐 땅에 꽃이 없으니 오랑캐 땅에 꽃이 피지 않으니 봄이 와도 봄 같지가 않구나. 자연이 허리띠가 헐렁해지는데 이는 가는 허리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네. 고향 땅을 생각하며 슬픔에 빠지면서 살이 빠진 것이지. 춘례불사춘. 뿐만 아니라 한나라는 강족을 정벌하고 서역에 대한 지배력도 다시 한번 재확보합니다. 요 단어 서역도호부 바로 선제 때에 흉노와 강족, 흉노의 분열과 강족 정벌을 통해서 조국 중의 원정 그리고 서역도호부를 재설치함으로써 한 무제 이후에 장악력이 약해졌던 서역 지역에 대한 신장 위구르의 타클라막한 사막입니다. 거기에 서역도호부를 설치.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서역도호부. 하서사군하고 서역도호부 구분이 돼야겠죠. 하서사군하고 하서사군과 서역도호부 구분이 돼야 됩니다. 다른 거죠. 좋습니다. 쓰세요. 멈춤 쓰세요. 다음 원제의 시대입니다. 아직도 기원전이네요. 언제 기원으로 갈까요? 유교적 통치 이념의 강화. 확실히 원제 시기에 이르면 유가 관료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이 원제일 거예요. 그래서 설, 광덕, 평당, 팽선, 공우 등등의 이런 유가 관료들이 중앙관직에 진출하게 될 테고요. 그와 더불어서 재미있는 것은 이제 외척을 중심으로 하는 외척들이 어떤 강력한 내조를 장악하지 못하면서요. 그 권력은 외척에서 환관이 맡은 중서령으로 권력 구조가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게 원제 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권력이 이동하다가요. 다시 외척 왕씨의 출현으로요. 권력이 다시 한번 이동하게 될 거예요. 요 맥락에서 왕망이 출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후한대랑은 달라요. 그게 이 점이. 아마도 이 원제 시기의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료가 아마 이 사료가 될 거예요. 이게 아마 가장 유명한 원제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사료고요. 뭐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사료입니다. 아마도 전한 말에 이런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사료가 아마 이 사료가 될 겁니다. 사료 강독은 뭐 따라 하지 않고 보면은
장상한 원제는 성격이 부드럽고 어지럽으며 유학을 좋아했다. 아버지가 법리들을 등용해서 어떤 그런 대신들을 사형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모시다가 이렇게 조용히 얘기한 거죠. 폐하께서는 형벌을 지나치게 많이 쓰십니다. 유생을 쓰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그랬더니 선제가 낯빛이 변하며 말하기를 우리 한나라는 아마 이게 되게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 한나라는 우리만의 제도가 있다. 그 근본은 패도와 왕도를 잘 섞어서 요 두 단어도 꼭 기억하시고 그런데 어찌 덕조에만 완전히 맡겨서 주나라의 정치를 쓸 수 있겠느냐. 이 유가놈들은 그 유학자 이놈들은 세상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지금 현실 정치가 어떤지도 모르고 늘 옛것만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현실을 비판만 하는데 얘네들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 마지막에 우리 가문을 어지럽힐 자가 있다면 그가 곧 태자겠구나. 선제가 아주 걱정을 하는 거죠. 이 한나라를 우리 가문님은 한나라죠. 한나라를 어지럽게 만들 자가 있으면 태자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 원제 시기서부터 한나라는 급격하게 쇠락하죠. 그렇죠? 이게 아마도 이제 원제 시대의 어떤 세상의 변화, 시대의 변화, 그리고 전한 말의 유교의 국교화의 출발점을 예언 혹은 보여주는 하나의 핵심적인 사료가 될 것 같아요. 패도와 왕도를 섞어 쓴다. 요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유가사상과 신비주의. 이것도 심화투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 시기에 참의설이 유행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어쩌면은, 유가들의 필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필요가 반영된 결과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선진 유학은요, 황제 지배체제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공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요. 공자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황제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천자만 존재했지. 그럼 황제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 논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신비주의를 통해서 황제의 절대 권한을 설명해내는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늘이 천명을 황제에게 내리는데, 천자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가? 자연의 이상징후, 도나 참을 통해서 하늘이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해석해야죠. 그게 하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해석해야죠. 위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예언을 해석하는 책이 아니에요. 단순히 예언을 어떤 해석하는 거라면 이게 무슨 유학이에요. 위선은요,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유가경전을 이용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유가경전. 그냥 단순하게 하늘에서 금비가 내린다 가 아니라 이게 어떤 현상인지 유가경전에서 근거를 가져와서 권위를 가져와서 하늘의 뜻을 설명해내는 거예요. 자연의 이상적인 이런 징후들을. 그러니까 단순히 동중서 시대의 천인 가문 그것을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이 시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토픽이 바로 유가사상과 신비주의라고 하는 토픽입니다. 근본옹쟁도 이건 되게 중요해요. 오늘 심화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의사상. 그래서 사실은 전한대 유학은요 별도로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일단은 우리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세트의 시작입니다. 성제의 부인이 왕황후가 바로 이후에 원후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으로부터 외척 왕씨가 득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후의 아들이 성제가 됐으니까 왕씨가 뭐는 이제 외척으로서 권력을 장악하겠네요. 근데 물론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따가 가계도를 보겠지만 사실 왕망 자체는요,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요, 왕망은 어떤 권력 핵심에서 출발하진 않아요. 권력의 변방에서 출발하죠. 외척은 외척이죠. 근데 권력의 변방에서 출현해요. 여기서 어떤 실력으로서 자기를 입증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러다가 애제가 등장하지만 애제도 금방 죽죠. 후사 죽죠. 그리고 왕망은 이때서부터 대사마로서 태부를 겸하면서 상서까지 장악하는 그야말로 국정을 총괄하는 그 외척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왕망이 해야 할 일은 뭐죠? 자기 딸을 황후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왕망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원후라고 하는 뒷배예요. 뒷배죠. 자기만의 권력 기반을 만들어야죠. 자기 딸을 황후로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왕망이 외척으로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해냅니다. 다음. 왕실 1쪽 계보도를 보면요. 이거 좀 줄일까요? 한 방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쭉 가계도가 있죠.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신경 쓸 거 없고, 여기 보면 정군 있죠. 왕정군이죠. 이 사람이 원후죠. 그리고 왕망의 아버지였던 왕만은 일찍 죽어요. 일찍 죽는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망은 자신의 딸을 평제의 황후로 만들죠. 그리고 평제의 외척으로서 권력을 장악하게 될 겁니다. 왕망의 요 얘기는 신나라에서 살펴봐야겠지만 왕망이 단순히 외척으로서만 권력을 장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명이라고 하는 형태로 부명을 근거로 이제 권력을 찬탈하고 신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되게 할 얘기가 많은데 그리고 지난말 유교가 국교화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국가 시스템을 다 개혁해야죠. 그래서 궁극묘를 폐지하고 천자칠묘를 설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뭐 이전서부터 해오던 건데 결국에는 이게 고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왜 논쟁이 되냐면은 이게 한 고조서부터 아들의 그냥 하나의 그 가계로 쭉 이어왔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중간에 막 왕의 계보가 바뀌고 막 바뀌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학에서는 천자는 칠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 위로 내 직계로 7명을 누구를 할 것이냐, 누구를 직계로 고를 것이냐, 요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겠죠. 천자 칠묘 논쟁은 그런 문제이고 다음에는 한 고조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무제 시기에 난립된 국가제사들은 모두 유교회에 부합하게 개혁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뭐 개혁이 되고 그다음에 명단이 건설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세한 얘기는 또 뒤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세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걸리고. 오늘 뭐 딴 얘기인데 스마트 해서 하면 되니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나라와 후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사실은 근데 후한은 그렇게 할 얘기가 많지는 않거든요. 다음 시간에 꼭 한 시간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